형님, 매일 아침 공복에 딱 한 팩씩 꼭 드셔야 해요. 그게 간에 그렇게 좋대요. 동서는 리본까지 곱게 묶은 흑염소 진액 30팩을 보내놓고 사흘이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빈속에 잘 드시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나흘 뒤 새벽 그 진액을 마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그 상자를 보낸 동서의 남편, 바로 제 시동생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동서가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요. 그걸 왜 당신이 마셔? 그건,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병실에 서 있던 온 식구가 알아듣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요. 김치냉장고 문짝에 굴러 들어가 있던 마지막 한 팩. 그게 제 손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시아버님 대소변 7년 받아낸 큰며느리를 감쪽같이 지우려던 동서가 자기 손으로 판 함정에 자기 식구부터 빠뜨리고 어떻게 빈손으로 무너져 내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남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정작 제 입에 들어갈 것으로 저를 지으려던 사람을 겪고서야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배운 62살 반찬가게 여자 이말순입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마을버스 기사로 정년을 채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7년 동안 제 손으로 수발해드린 시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풀어드릴 이야기는 그 병수발 7년의 끝자락에서 동서가 립은 곱게 묶어보낸 상자 하나로 시작된 일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형님 몸 생각해서요." 하는 꿀바른 목소리까지 얹혀서요. 자,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제 이름이 왜 말순이냐면요. 저희 집이 딸만 내리 넷을 낳았어요. 제가 그 넷째예요. 할머니가 갓난 저를 들여다보시더니 "딸은 이걸로 끝이다." 하시면서 끝말자에 순할 순자를 붙이셨대요. 이름 석자에 아들 바라는 소원을 얹어 놓은 거지요. 그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는 말꼬랑지 소리 들으며 컸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어찌나 서럽던지 하루는 집에 와서 이름 바꿔달라고 밥도 안 먹고 울었지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두부 가마솥 앞에 앉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셨거든요. 새벽 3시면 가마솥에 불을 지피셨는데 뽀얀김이 천장까지 자욱하게 차오르고 고소한 비지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어요. 아버지가 기모르는 솥을 큰 주걱으로 저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말쓰나, 이름값 말고 사람값 해라. 두부가 이름표 달고 팔리는 거 봤냐? 맛으로 팔리지."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받고 살았어요. 제 밑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남동생이 태어났고 집안 형편에 딸 넷이 다 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어요. 저는 국민학교만 마치고 아버지 리어카를 밀었지요. 한겨울 새벽에 찬물로 두부판을 헹구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서 뜨거운 순두부 국물이 킬 때마다 그 갈라진 틈이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어요. 그래도 그 손으로 판 두부값이 동생들 월사금 봉투가 되는 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남편 만석 씨는 그 시장에서 만났어요. 종점이 시장 앞인 버스를 몰던 총각이었는데 첫차 몰기 전에 꼭 저희 좌판에 들러서 따끈한 순두부 한 사발을 마시고 갔어요. 하루는 이 양반이 두부값을 내밀면서 그러대요. 할아버지가 만석군대라고 만석이라 지어주셨다고요. 그리고는 뒤통수를 극적이면서 만석군은커녕 평생 버스 만석 채우는 게 꿈이라고 씩 웃는데 그 웃는 얼굴이 꼭 간 눌러낸 두부처럼 순하고 반듯했어요. 이름 때문에 서러운 사람끼리 통했는지 저는 25에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신혼 살림이라고 해봐야 단칸방에 스테인레스 곰숯 하나가 제일 큰 재산이었어요.
그 곰소 지금도 저희 가게에서 씁니다. 30 몇 년을 썼더니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닳았는데 저는 그게 아까워서 못 버려요.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걸 제 손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못 버리는 성미가 훗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시아버님은 충남 서산에서 평생 생강 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뵀는데 말씀이 어찌나 없으신지 밥 한 끼는 먹는 동안 들은 말이 "왔냐?" 한마디였어요. 손등은 생강밭 흙이 베어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고요. 저는 그 앞에서 수저 소리도 못 내고 벌벌 떨었지요. 결혼하고 첫 시댁 나들이 때 제가 부엌을 빌려 청국장을 끓였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뚝배기 바닥이 누를락 말락 할 때까지 뭉근하게요. 그 쿰쿰하고 구수한 냄새가 마당까지 퍼졌는데 아버님이 한술 뜨시더니 수저를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한참 건너다 보시다가 그러셨어요. "네 손맛이 네 엄의 손맛이구나." 그게 아버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길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날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아버님이 제 이름을 물으셨어요. 말순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말순이가 뭐냐? 말순이가 오늘부터 너는 복동이다. 이 집에 복지고 들어온 아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안서러웠어요. 25 먹도록 말꼬랑지 소리만 듣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복덩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랑값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서 그날 밤 시댁 뒷마당 장독대 옆에서 혼자 한참을 훌쩍였습니다. 32 되던 해에 시장 골목에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아버지 두부 자판이 있던 바로 그 골목이에요. 간판 올리던 날 아버님이 서산에서 생강 한 자루를 쥐고 올라오셔서 복덩이 손마시면 굶을 일은 없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평생 가훈처럼 붙들고 산 게 하나 있어요. 음식은 정성이다.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걸로는 거짓말 못한다. 나물 하나를 묻혀도 상했을까 봐 100번을 맛보고 간이 샜다 싶으면 그날 만든 걸 통째로 엎었어요. 그렇게 30년을 하니까 단골들이 그래요. 말순이네 반찬은 눈 감고 사도 된다고요. 그 세월 동안 아버님은 저한테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 되셨어요. 명절에 내려가면 제 몫으로 생강젓을 따로 고아주시고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복덩이 하셨지요. 저는 그 소리가 좋아서 서산 가는 버스 3시간이 하나도 안 멀었어요. 그런데 7년 전 동짓달이었어요. 새벽 4시에 가게 나갈 채비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 시간에 울리는 전화치고 좋은 소식은 없는 법이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서산 이장님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졌어요. 아버님이 마당에서 쓰러지신 채로 발견됐다고. 지금 구급차가 큰 병원으로 달리고 있다고요. 저는 앞치마도 못 벗고 남편 차 조수석에 그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서산 가는 그 3시간이 그날은 30년처럼 멀었어요. 남편은 앞만 보고 운전대를 쥐고 있는데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조수석에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청국장 생각만 붙들고 있었어요. 사람이 무서우면 엉뚱한 생각을 붙잡게 되나 봐요.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드리나 그 생각만 해야 겁이 덜 났거든요.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생강밭 흙막 만지시던 그 갈라진 손에 주삿바늘이 꽂혀 있고 온몸에 줄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남편 발을 붙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고비는 넘기셨는데 왼쪽 팔다리는 못 쓰실 거라고요. 이제 혼자서는 못 사신다고요. 시동생네가 온 건 그 다음 날 점심때였어요. 도련님은 강남에서 유통사업을 한다는데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사이였죠. 동서는 저보다 15살 아래인데 병원 복도에서도 향수 냄새가 훅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홍다혜. 이름 한 번 곱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름처럼 다 예쁘고 다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껍데기만 그렇다는 걸 알기까지 7년이 걸렸지만요. 의사가 보호자들을 불러 앉혔어요. 재활이 오래 갈 거라고 퇴원하시면 집에서 모시든지 요양원을 알아보시라고요. 요양원 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동서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연세에 요양원 들어가시면 금방 상하세요. 근데 어쩌죠? 저희는 애들 교육 때문에 강남을 못 떠나요. 형님, 형님네는 집이랑 가게가 붙어 있으니까 돌보시기 편하시잖아요. 말끝을 느리면서 웃는데 매니큐어 곱게 바른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더라고요. 그 손이 어찌나 매끈하고 차갑던지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유리창 너머 아버님을 뵀어요. 말순이가 뭐냐? 오늘부터 너는 복덩이다. 그러시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어요. 25 서러운 계집애한테 난생 처음 사랑값을 매겨주신 분이잖아요. 저는 계산이고 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제가 모실게요. 그 한마디에 동서 얼굴이 환해지는데 어찌나 빠르던지 민망해 하는 기색 한 톨이 없었어요. 도련님은 형수님만 믿는다면서 고개를 꾸벅하고요. 만석 씨가 말없이 제 손을 꽉 쥐었지요. 그 손이 고맙다는 말보다 뜨거웠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가게 뒷방을 병실로 꾸몄어요. 창가에 전동 침대를 드리고 아버님 문 닫는 자리에 서산 생강밭 사진을 붙여드렸지요. 제 하루가 어땠냐면요. 새벽 4시에 가게불을 켜요. 남을 삶을 물부터 올려놓고 뒷방에 들어가서 아버님 몸을 옆으로 돌려드려요. 누워만 계시는 분은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야 등이 안 얼거든요. 나와서 콩나물 무치고 마늘 다지다가 2시간 지나면 또 들어가서 돌려드리고요. 미음 쓸 때는 들깨를 곱게 갈아 넣었어요. 삼키시는 게 시원찮아서 고소한 냄새라도 올라와야 한 술을 더 뜨시더라고요. 기저귀 갈고 몸 닦아드리는 일은 처음에 아버님이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성한 오른손으로 제 손목을 자꾸 밀어내시면서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그랬어요. 아버님, 복덩이한테 복 갚을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님 눈가가 젖으시더라고요. 마른 등을 더운 물 수건으로 닦아드리는데 등뼈 마디마디가 손바닥에 만져질 때마다 제 가슴이 같이 시렸어요. 그렇게 7년이에요, 여러분. 그 7년 동안 아버님 등에 욕창 한 번 안 났어요. 이건 제가 하늘에 대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7년 동안 시동생네가 보탠 병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0원이에요. 동그라미 하나요. 기저귀값, 재활치료비, 약값, 전동 침대값까지 전부 저희 가게 반찬 반돈에서 나갔어요. 그래도 저는 셈을 안 했어요. 내 아버님 내가 모시는데 무슨 계산이냐 싶었거든요. 명절에 내려오면 동서가 아버님 머리맡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가요. 10만 원이요. 그리고는 온 방이 울리게 생색을 내지요. 아버님, 막내 며느리 용돈이에요. 저희도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그래도 아버님 생각해서 챙겨왔어요. 딱 10분 앉았다 갑니다.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보고요. 그런데 그 어렵다던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생강밥 한 돈으로 모아두신 노후자금이에요. 쓰러지시기 전에 5천만 원을 한번 가져가더니 몸져 누우신 이듬해에는 만수 서방님 내외가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동서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찍어가면서 그러대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죽을 각오로 갚겠다고. 아버님 손자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아버님이 성한 오른손으로 통장 든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그렇게 1억이 또 나갔지요. 합이 1억 5천이에요. 사용증 한 장 없이요. 저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버님 돈을 아버님이 자식한테 주시겠다는데 며느리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요. 그리고 지난 설이었어요. 설에 지내고 다 같이 점심상에 둘러앉았는데 저는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늘 하던 대로 약봉지를 뜯었어요. 몇 해 전부터 간 수치가 높아서 병원 약을 달고 살거든요. 남편이 물을 따라주면서 지나가듯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간이 안 좋아서 말이야.
의사가 즙이고 환이고 진액이고 몸에 좋다는 건 입에도 대지 말랬어. 약이랑 부딪히면 큰일 난다고. 밥상머리에서 흔히 오가는 그런 얘기였어요. 저도 웃으면서 알약을 털어 넘겼고요. 그런데 물컵을 내려놓다가 봤어요. 동서가 수저를 멈추고 저를 물끄러미 건너다보고 있더라고요. 웃지도 않고요. 그 눈빛이 뭘 담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두어 달 뒤 목련이 뚝뚝 찌던 4월 아침이었어요. 미움을 떠드리는데 아버님이 숟가락을 물리시더니 오랜만에 또렷한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복덩아, 만순에 부르고 이번 주말에 다들 모이라고 해라. 내 정신 맑을 때 정리할 게 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도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 도련님 목소리가 대본에 굳더라고요. 정리라니요? 형수님, 무슨 정리요? 저도 아는 게 없으니 아버님 말씀 그대로만 전했지요. 그런데 수화기 저쪽에서 동서 목소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여보, 아버님이 뭘 정리하신대요? 하고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련님이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요. 7년 동안 점심때나 겨우 오던 사람들이요. 토요일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골목에 외제차가 들어섰어요. 동서가 과일 바구니를 안고 내리는데 샤인 머스켓에 한라봉에 명절에도 못 보던 것들이 그득했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방에 들어가더니 글쎄 저한테 손톱깎이를 달라는 거예요. 아버님 손톱을 깎아드리겠다고요. 7년 만에 처음 보는 살가움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건너다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지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다정해질 수도 있나 하고요. 점심상을 물리고 다들 아버님 방에 모여 앉았어요. 여기서 잠깐 이 집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희가 사는 이 집, 가게가 붙은 이 낡은 구옥이 사실 아버님 명의예요. 저희 신혼 때 아버님이 생강농사 목돈으로 장만하셔서 큰아들 내외에 들어가 살라 하신 집이거든요. 저희는 30년 넘게 이 집에서 새 한 푼 안 내고 살았어요. 그 은혜를 아니까 병수발에 더더욱 계산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요 몇 년 시장통에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이 낡은 집이 5억 은 간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아버님이 침대에 기대앉아 우리를 하나하나 둘러보셨어요. 그리고는 반쯤 굳은 입으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내 정신 맑을 때 해두는 말이다. 이 집은 말순이 몫이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7년간 내 수족 노릇한 게 저하이다. 열흘 뒤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할 거다. 다들 그리 알아라. 저는 얼른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저 그런 거 바라고 모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성한 오른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어요. 그 손이 어찌나 단호한지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만석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방바닥만 보고 있었고요. 그때 사과 깎던 동소손이 멈췄어요. 돌돌 이어지던 사과 껍질이 뚝 끊어져서 접시에 떨어지더라고요. 동서는 그걸 잠깐 내려다보다가 이내 방긋 웃었어요. 어머,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형님이 고생 많으셨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은 안 웃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그때 도련님이 아버지, 그래도 저희 형편이 좀 하고 입을 뗐어요. 아버님이 그 말을 딱 잘랐어요. 형편? 그 형편에 가져간 1억 5천은 어디다 썼냐? 도련님이 고개를 떨궜어요. 방 안에 사과향만 겉돌았지요. 그날 오후 5시쯤 동선회가 일어섰어요. 저는 골목 어귀까지 배웅을 나갔지요. 도련님이 먼저 차에 오르고 동서가 조수석 문을 열다 말고 저를 돌아봤어요. 낮에 그 방금 미소가 얼굴에서 싹 거쳐 있더라고요. 형님, 하나만 물을게요. 반찬 몇 가지 팔아서 5억짜리 집을 날로 드시려니까 양심에 안 찔리세요? 저는 제 기를 의심했어요. 간병이요? 솔직히 그거 다 계산기 두드리고 하신 거잖아요. 집이랑 가게가 붙어 있겠다. 명분 좋겠다. 저는 형님 그 속이 다 보여요. 숨이 턱 막혔어요. 새벽마다 2시간 간격으로 아버님을 뒤척여드린 그 7년 밤들이
저 사람 입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말했어요. 동서, 내가 계산기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7년 전에 아버님 요양원 보내드렸어. 동서 눈썹이 확 올라가더니 목소리가 표독스럽게 낮아졌어요. 두고 보세요. 형님, 유류분이라는 게 있대요.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공증이고 뭐고 다 뒤집을 수 있다던데요. 저희 그렇게 호락호락 안 당해요. 차문이 쾅 닫히고 외제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4월 저녁바람이 제법 찬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추운 줄도 몰랐지요. 그날 밤 아버님 자리길을 갈아드리러 들어갔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 아버님이 성한 손으로 제 손등을 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 투박하고 마른 손바닥이 그냥 다 안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을 나와서 여느 때처럼 내일 팔 나무를 다듬었어요.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하나 떼는데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에선 계산기라는 세 글자가 밤새 달그락거렸지요. 그리고 사흘 뒤 저녁이었어요. 가게 마감하고 셔터를 반쯤 내리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동서 두 글자가 떠 있더라고요. 저는 셔터 손잡이를 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코 맹맹이한 울음소리부터 들렸어요. 형님, 저예요. 그날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동서였어요. 사흘 전 골목에서 그 서슬퍼렇게 유류분을 들먹이던 사람이 울먹울먹 말을 잇는 거예요. 그 사업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형님이 7년 고생하신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형님. 저 그 말 해놓고 사흘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저 그 전화 받고 마음이 풀렸어요. 참 못났지요. 그래도 어떡해요. 저는 미운 말 사흘 곱씹는 것보다 사과 한마디에 풀어지는 게 편한 사람인걸요. 그래, 동서. 나도 마음에 둔 거 없어. 식구끼리 별소리 다 하고 사는 거지. 전화 끊기 전에 동서가 그러대요. 형님, 근데 형님 건강은 꼭 챙기셔야 해요. 아버님 모시려면 형님이 튼튼하셔야죠. 그때는 그 말이 참 고맙게만 들렸어요. 다음날 점심나절이었어요. 가게에서 오이지를 누르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이 큼지막한 상자를 하나 내려놓고 갔어요. 보낸 사람 홍다혜. 동서가 보낸 상자엔 분홍 리본이 곱게 묶여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택배에 리본 묶어 보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뜯어보니까 은박 파우치 30개가 줄 맞춰 누워 있더라고요. 흑염소 진액이었어요. 산삼, 배양근이니 당긴이 들어갔다는 금박 글씨가 번쩍번쩍했고요. 메뉴에 손글씨 카드가 한 장 얹혀 있었어요. 형님, 죄송한 마음 담았어요. 꼭 챙겨 드세요. 다의 올림. 상자를 여는데 그 특유의 냄새가 훅 올라왔어요. 쿰쿰하고 비릿한 누린내요. 저는 코부터 들어막았지요.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누런 것들을 입에도 못 대요. 두부집 딸이라 그런가 평생 담백한 것만 먹고 살아서 흑염소니 개수준이 하는 건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져요. 게다가 아시잖아요. 저 강수지 때문에 즙이고 환이고 진액이고 입에도 대지 말라고 의사한테 신신당부 들은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에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택배 받으셨죠? 그거 있잖아요. 매일 아침 공복에 딱 한 팩씩만 한 달만 드셔보세요. 간에 그렇게 좋대요, 형님. 저는 그 말에 그냥 웃고 말았어요. 차마 못 먹는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보낸 성의인데 그 앞에서 나 이거 못 먹어 하면 뺨 때리는 것 같잖아요. 고마워, 동서. 잘 먹을게. 남편이 퇴근하고 상자를 들여다보더니 그러대요. 웬일로 동서가 이런 걸 다 보냈냐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요. 그러더니 한 팩을 집어들고 자기라도 먹어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뺏었지요. 동서가 형님 드시라고 보낸 걸 당신이 왜 먹어요?
그리고 당신도 비린 건 냄새도 못 맡으면서. 남편이 씩 웃고 물러났어요. 아버님 드리기엔 또 너무 진해요. 미움도 겨우 넘기시는 분한테 이런 걸 어떻게 드려요? 그럼 버리느냐? 여러분, 이게 못해도 몇십만 원어치예요. 제가 멀쩡한 물건 버리는 걸 손이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남을 주자니 동서성이를 길바닥에 내놓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치냉장고 아래칸에 상자채 넣어뒀어요. 혹시 아침에 마음 바뀌면 데워나 볼까 싶어서 딱 한 팩만 문짝칸에 따로 세워두고요. 그날부터 동서 전화가 잦아졌어요. 형님, 빈속에 드시고 계시죠? 밥 먹고 드시면 효과 없대요. 하루도 거르시면 안 돼요. 그거 꾸준히 드셔야 하는 거래요, 형님. 사흘이 멀다 하고요. 저는 그때마다 잘 먹고 있다고 고맙다고 했지요. 거짓말이 한 번 나가니까 두 번째부터는 술술 나오더라고요. 하도 고마워서 저도 답례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가게 명물 장아찌하고 새우젓 좀 부치겠다니까 동서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아유, 형님, 그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형님은 그냥 그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잦은 전화에 아버님 안부는 한 번을 안 물어요. 진행 얘기만 물어요. 몇 팩 남았냐? 빈속에 먹었냐? 드시고 속은 괜찮냐? 저는 그저 우리 동서가 이렇게 살뜰한 사람이었나? 고개만 갸웃했지요. 그러는 사이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하루하루 다가왔어요. 공증 날짜요. 아버님은 그날만 기다리셨어요. 복덩아, 그날 입을 셔츠 다려놔라. 이바이도 해야겠다 하시면서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이 돌았어요. 유류분 어쩌고 하던 동선에는 이상하리만치 잠잠했고요. 저는 그 잠잠함이 어딘가 개운치 않으면서도 좋게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증 4일 전이 마침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미역을 불리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생강 넣은 갈비찜을 안쳤어요. 부엌에 미역국 냄새가 자욱하게 퍼질 때쯤 골목에 낯익은 외제차가 들어섰습니다. 동서가 케이크 상자부터 안고 내렸어요. 형님, 저희 왔어요. 어머, 미역국 냄새. 아버님 좋으시겠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입에 꿀을 발랐어요. 그러더니 저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형님, 얼굴이 좋아지셨다. 그거 드셔서 그런 거 봐요. 그쵸? 저는 뜨끔해서 얼른 웃었지요. 그런가? 하고요. 거짓말이 아주 버릇이 됐지 뭐예요. 그날 생신상은 참 오랜만에 따뜻했어요. 아버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상 앞에 앉혀드렸는데 미역국을 한술 뜨시더니 그러셨어요. 복덩이 손맛은 늙지도 않는다. 남편이 케이크에 초를 꽂고 다 같이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한 식구가 된 줄 알았어요. 상을 물리고 과일 깎을 준비를 하는데 동서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식혜는 자기가 내가겠다면서요. 그리고는 김치냉장고 뚜껑을 벌컥 열었지요. 동서 손이 딱 멈췄어요. 아래 칸에 그 상자가 고스란히 있었거든요. 동서가 상자 뚜껑을 들추더니 손끝으로 은박 파우치를 하나 둘 세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형님, 하나도 안 드셨네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아니, 그게 아까워서 아껴 먹는다는 게 그만. 동서가 이내 방긋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째 아래울과 안 맞더라고요. 아이고, 형님도 참, 이거 오래 두면 못 먹어요. 마침 그이가 요즘 피곤하다, 피곤하다 노래를 부르니까 이건 저희가 가져갈게요. 형님 드실 건 제가 새 걸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니 그 무거운 상자를 번쩍 안고 나가서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쾅 소리가 나게요. 저는 그저 민망하고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설거지하다가 문짝칸에 세워둔 한 팩이 눈에 띄길래 아이고 이것도 보낼 걸 그랬네 하고 도로 밀어 넣어뒀지요. 나흘 뒤 새벽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전화치고 좋은 소식 없다고 했잖아요. 동서였어요. 목소리가 갈갈이 찢겨져 있었어요. 형님, 그이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인데 병원에서 자꾸 뭘 먹었냐고 묻는데 어떡해요, 형님?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냉장고 문짝하니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설명을 못해요. 저는 신발을 신다 말고 돌아 들어가서 그 마지막 한 팩을 가방에 넣었어요. 병원에서 뭘 드셨냐 물으면 성분이라도 보여줘야지 싶었고, 아니요, 솔직히 말할게요. 뭔가가 자꾸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한테 아버님을 부탁하고 남편이랑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도련님은 응급처치를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서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요. 동서는 병실 구석에 넋이 나가 앉아 있었고 남편은 복도에 나가 집으로 전화부터 넣었어요. 아버님 놀라시지 않게 잘 말씀드리라고요. 깨어난 도련님이 띄엄띄엄 말했어요. 트렁크에서 상자를 봤는데 아내가 피곤할 때 마시라고 사둔 건 줄 알았다고요. 사업 때문에 간이 축났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이틀 동안 대여섯 팩을 연달아 들이켰다고요. 점심때쯤 담당 의사가 보호자들을 불렀어요. 두신 진액에서 간에 심한 손상 의존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함량이 상당해요. 건강한 사람도 이걸 매일 한 달씩 복용하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원래 간이 약하신 분이 이걸 꾸준히 드셨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뒤통수부터 발뒤꿈치까지 식은땀이 쫙 흘러내렸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딱 한 팩씩 한 달만 드셔보세요. 간에 그렇게 좋대요, 형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빈속에 드시고 계시죠? 하루도 거르시면 안 돼요. 몇 팩 남았어요? 그 살뜰하던 전화들이 하나하나 소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때였어요. 하얗게 질려있던 동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왜 당신이 마셔? 그건, 그건.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낮게 물었어요. 그건 뭔데? 동서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렸어요. 아니, 그게, 그건 형님 체질에 맞춘 거라. 남자가 먹으면 탈나는 거라. 그래서. 말이 헛돌수록 무덤만 깊어졌죠. 병상에서 도련님이 링거 꽂힌 팔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협탁에 놓인 동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병원비를 이체하려고 폰 화면을 켰나 봐요. 그런데 화면이 열리자마자 문자 목록 맨 위에 건강원 이름이 떠 있다는 거예요. 도련님이 그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부탁하신 대로 특별히 다 넣어드렸습니다.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병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요. 은박 파우치 한 팩을 꺼내서 협탁 위에 올려놨지요. 동서, 30팩 중에 딱 한 팩. 우리 집 냉장고 문짝에 남아있던 거야. 이거 지금 검사 맡기면 되겠네? 동서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공증 날까지만, 공증 날까지만 몸져 누워 계시면 됐다고. 형님이 입원하면 아버님도 마음 바꾸실 거 아니야. 우리 빚이 얼만 줄 알아? 어? 10억이야, 10억. 동서, 나 간 나빠서 집이고 진액이고 입에도 못 대는 거. 지난 설에 밥상머리에서 들었지? 동서 입이 벌어진 채로 안 다쳤어요. 그 눈이 지난 설에 그 눈이었어요. 수저를 멈추고 저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던 그 싸늘한 눈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그 상자가 왜 동선의 집으로 갔는지요. 형님이 한 팩도 안 먹은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걷어간다고 제 손으로 트렁크에 실은 거예요. 그 상자가 제 남편 입으로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도련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당신 형수님 드실 곳에 대체 뭘 넣은 거야?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르 열렸어요. 병실 문간에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7년이에요. 7년을 침대에서 천장만 보고 누워 계시던 분이 두 발로 서 계신 거예요. 왼쪽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데 지팡이 하나에 온몸을 싣고요. 등 뒤에 김씨 아주머니 아들이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집에 내온 전화를 곁에서 다 들으시고는 기어이 그 집 차를 붙들어 타고 오셨다더라고요. 어버지! 남편이 달려가 부축하려는데 아버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짚으셨어요. 놔라. 내 발로 왔으니 내 발로 서서 말한다. 동서가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서 아버님 바지자락을 붙들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형님 건강 생각해서. 아버님이 지팡이 끝으로 그 손을 지그시 밀어내셨어요. 그리고는 병실이 울리도록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석자, 김봉출이 걸고 말한다. 내 집도 내 밭도 숟가락 몽땅이 하나까지도 둘째 내 몫은 없다. 그리고 가져간 1억 5천. 그건 사용증 쓴 돈인 줄 알아라. 한 푼도 빼지 말고 갚아라. 동서가 바닥에서 고개를 쳐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아버님, 저도 며느리잖아요. 15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내 며느리는 아버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그 형형한 눈에 물기가 어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저기 하나뿐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병실에 있던 누구도 입을 못 열었어요. 동서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아버님 다리가 후들후들 꺾이려는 걸 남편이 얼른 받쳤어요. 아버님이 제 쪽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복덩아, 집에 가자. 공중은 그대로 간다. 한자도 안 고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사람 잡으려던 년을 그냥 두는 법이 어딨냐고. 그 성취하는 몸을 떨면서 노여워하셨어요. 아버님, 고소하면 재판만 몇 년이에요. 경찰서에, 검찰에. 아버님 모시고 그 길바닥을 몇 년을 오가요. 저는 아버님 남은 시간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에 미움 한 수를 더 떠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이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성한 손으로 제 손등을 꾹 누르셨어요. 알았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저 착해서 맞은 거 아니에요. 이튿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동서를 복도 끝으로 불러냈지요. 하룻밤새 10년은 늙은 얼굴이 저를 보고 뭐라 입을 때렸는데 제가 먼저 말했어요. 고소는 안 해. 아버님을 위해서지 동서 위해서가 아니야. 대신 세 가지만 해. 하나, 가져간 1억 5천 각서 쓰고 다달이 갚아. 둘, 아버님하고 우리 집 근처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셋, 그 마지막 한 패 내가 갖고 있어. 성분 검사 어디서 하는지도 알아놨어. 약속 하나라도 어기는 날 그거 들고 그 길로 경찰서 간다. 동서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대답도 안 기다리고 돌아섰어요. 복도 창으로 햇볕이 쨍한데 제 등 뒤는 한겨울이었을 거예요. 공중은 사흘 뒤에 있어요. 원래 날짜는 아버님 감기 기운 때문에 한 주 미뤄둔 참이었거든요.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야단을 냈던 거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버님이 떨리는 오른손으로 인주를 꾹 눌러 찍으셨어요. 서류에 동그란 도장 자국이 붉게 앉는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 집은 우리 복덩이 거다. 됐다. 이제 됐다. 변호사님이 그 자리에서 차용금 1억 5천에 대한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도장 하나, 서류 한 장이요. 목소리 한번 눕힌 적 없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보름쯤 지나서 도련님이 퇴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가게로 찾아왔지요. 도련님이 가게 바닥에다 넙죽 큰절을 하는데 저는 기겁을 해서 일으켰어요. 형수님, 형수님 드실 것에 뭘 탔는지 아는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삽니까? 저 이혼 서류 냈습니다. 그러면서 각서를 내밀었어요. 1억 5천 다달이 갚아나가겠다는 자필 각서였어요. 동서는 빈손으로 그 집을 나왔대요. 의자려요? 사업비 정리하고 나니 나눌 재산이 아니라 나눌 빚뿐이었다더라고요. 그 10억 소리 지르던 빚이요. 대학교 다니는 조카한테서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큰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엄마 얼굴을 못 보겠어서 기숙사로 들어가요.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고 했어요.
도련님이 그러는데 사돈 어른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우리 집안에 사람 잡으려던 딸은 없다고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외면당하고 친정에서 지워지고 동서는 그렇게 석 달 만에 리본 묶어 보낸 상자 하나로 지 인생을 통째로 반품당했어요. 저는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은 참 오랜만에 발 뻗고 잤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시장 골목에 찬바람이 돌기 시작한 어느 저녁이었어요.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는데 셔터 아래로 구두코 한 켤레가 들어와 섰어요. 낯익은 구두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올려다봤어요. 동서였어요. 몇 달도 아닌데 사람이 폭삭 사가 있었어요. 그 반질반질하던 손톱은 다 벗겨졌고 입술은 허옇게 터 있고요. 늘 향수 냄새가 훅 끼치던 사람한테서 그날은 찬바람 냄새만 났어요. 형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저, 저 좀 도와주세요. 300만 원만, 딱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방세가. 아니에요. 돈 말고요. 그 애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형님 말은 듣잖아요. 저 이 옷만은, 네? 형님. 빌던 손이 제 앞치맛자락을 잡으려길래 저는 반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셔터 손잡이를 쥔 채로 조용히 물었지요. 동서, 우리 약속 둘째가 뭐였지? 동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하고 우리 집 근처엔 얼씬도 말라는 거였잖아요. 오늘 이 걸음은 못 본 걸로 해줄게. 사람이니까 딱 한 번이야. 형님.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가. 저는 동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평생 남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면서 살았어. 나물 하나를 무치면서도 상했을까 봐 100번을 맛봐. 그런데 동서는 사람 입에 들어갈 걸로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 그 진액 마지막 한 팩 아직 우리 냉장고에 있어. 사람 무서운 줄 잊지 않으려고. 안 버려. 가. 다시는 이 시장통에 발 들이지 마. 동서가 뭐라고 울먹였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셔터를 마저 내렸거든요. 드르륵 철컥. 그 쇳소리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셔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안에서 불을 껐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끝까지 들었지요. 여러분, 솔직히 그날 밤 밥맛은 없었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 하나에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요. 아버님은 그대로 꼬박 두 해를 더 우리 곁에 계셨어요. 그 두 해가 참 고왔어요. 병실에서 한번 일어서신 뒤로 재활에 욕심을 내셔서 날 좋은 날엔 휠체어 타고 가게 앞에서 볕바라기를 하셨지요. 단골들이 지나가며 인사하면 그러셨어요. 우리 복덩이 반찬은 눈 감고 사도 된다고요. 당신이 무슨 영업부장이라도 되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지난 봄이었어요. 목련이 필 때 아버님이 주무시듯 가셨어요. 가시기 전날 밤에 제 손을 찾으셨어요. 그 마르고 갈라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시더니 한자 한자 힘을 다해 말씀하셨어요. 복덩아, 네가 내 딸이다. 저는 그 말을 유언으로 받았어요. 집 문서보다 도장보다 그 6글자가 제 평생 제일 큰 유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도련님이 많이 울었어요. 조카도 왔고요. 이제 그 애는 방학이면 가게에 와서 일손을 거들어요. 도련님은 각서대로 다달이 돈을 붙이고 명절엔 아버님 좋아하시던 생강청을 들고 옵니다. 형제 막내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집은 유언장대로 저희 부부 앞으로 왔어요. 재개발 조합이 서면서 값이 더 올랐다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집이 5억이라서 귀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인주 꾹 눌러 찍으시면서 됐다, 인제 됐다 하시던 그 도장 자국이 있어서 귀한 거지요. 만석 씨는 정년 퇴직하고 이제 새벽마다 저랑 같이 가게에 나와요. 그 30년 된 곰솥. 요즘은 그 양반이 닦아요. 만석 군은 못했어도 제 옆자리 하나는 평생 만석으로 채워준 사람이에요. 동서요? 지방 어디 식당에서 일한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잘 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이제라도 이름값 말고 사람값 하면서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마지막 한 팩은 아직도 김치냉장고 문짝에 있어요. 언젠가 그걸 제 손으로 버리는 날이 오면 그때가 제가 동서를 놓아주는 날이겠지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하나를 배웠어요. 정성은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 돌아갑니다. 남의 밥그릇 탐내다가 제 밥상을 엎은 사람, 여러분 곁에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30년, 앞으로도 정성으로 밥상 차릴 반찬가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말씀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도 말씀님처럼 말없이 굳은 일 도맡아 살아오신 분들 많으시지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서러운 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정성은 어디 안 갑니다. 돌고 돌아 반드시 주인을 찾아옵니다. 오늘 사연이 그 증거고요. 그러니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세월을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가 곁에서 계산기 두드렸다고 수군거려도 기죽지 마세요. 정성은 계산기로 못 두드립니다. 마음으로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7년을 버티게 합니다. 사연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가슴에 묻어둔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풀어놓고 가세요. 제가 밤마다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사랑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